제 이름은 박영자, 72입니다. 평생을 시골 과수원에서 흙먼지 마시며 살았죠. 남편 먼저 보내고 하나 있는 아들 민수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놈이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한다기에 평생 모은 돈에 남편이 남긴 유산까지 전부 털어 서울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펜트하우스 한 채를 떡하니 사주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이 좋은 집에서 같이 사셔야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렇게 과수원을 싹 다 정리하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짐이라고는 평생 입던 옷가지 몇 개가 담긴 낡은 가방 하나와 며느리 지영이 손에 들려줄 3년 묵은 된장 한 단지가 전부였죠.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저 같은 시골 늙은이에게 맞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 녀석 얼굴 보고 하나뿐인 손자 유민이 재롱 볼 생각에 그저 좋았어요. 서울역에 내리니 민수가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더군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애써 생각했죠. 차는 한강변을 따라 한참을 달리더니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1층 로비부터가 제가 알던 집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궁전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등이 달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탔습니다. 숫자가 50이 넘도록 한참을 올라가더군요.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지영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준비해간 된장 단지를 내밀었어요. 애미야, 이거 내가 직접 담근 된장이다. 유민이 찌개 끓여주렴. 지영이는 된장 단지를 흘깃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냄새나서요. 그리곤 제 손을 지나쳐 짐 가방을 끌고 가는 아들 뒤를 따라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무거운 된장 단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라 서울 시내가 전부 발 아래에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우와, 집 좋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 크기만큼이나 썰렁했습니다. 사람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민이는 어디 있니? 손자 얼굴이라도 보면 좀 나을까 싶어 물었습니다. 유민이 학원 갔어요. 밤늦게 와요.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여전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들 민수는 제 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입니다. 아들이 안내한 곳은 현관에서 가장 가깝고 주방 뒤편에 숨어 있는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창고로 쓰던 공간 같았어요. 창문도 어른 키 높이에 작게 하나 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옆동 벽에 가려 해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부르세요. 아들은 그 말만 남기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 생각도 못하고 침대맡에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상하게 몸이 으슬으슬했어요. 바닥에 손을 대어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거실은 분명히 훈훈했는데 이 방만 왜 이럴까 싶었죠. 저는 짐을 풀다 말고 거실로 나갔죠.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애미야. 제가 불렀습니다. 지영이는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더군요. 왜요, 어머니?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이 바닥이 너무 차구나.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게냐? 어머니, 이 방은 중앙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원래 좀 서늘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찬데. 겨울엔 어찌 지내라고. 저희도 바빠서 그것까지 신경 못 써요. 그냥 그렇게 쓰세요. 며느리는 매몰차게 말을 자르고는 다시 휴대전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준 집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사준 이 궁전 같은 집에서 저는 발이 시려 양말을 두 겹 껴 신어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배달 음식이라며 플라스틱 용기 몇 개를 식탁에 늘어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면 요리와 정체모를 튀긴 몇 조각이었죠. 밤늦게 돌아온 손자 유민이는 저를 힐끗 보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9살이라던데 인사성도 참 없더군요. 아들 민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사업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큰 건을 하나 맡았는데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차가운 면을 씹으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의 한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져온 옷을 전부 꺼내 입고 하나뿐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이길 수는 없었죠. 시골집 아랫목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도저히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은 따뜻하다 못해 뜨끈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안방과 손자 유민이의 방 앞을 지나는데 문틈으로 후끈한 열기가 새어나왔어요. 이 넓은 집에서 어째서 제 방만 이렇게 얼음골인 걸까요? 저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보일러 조절 장치가 있더군요. 벽에 붙은 복잡한 기계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밸브가 보였어요.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 그리고 가장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밸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고방. 제가 쓰는 방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밸브는 굳게 잠긴 위치로 돌아가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잠그지 않고서는 저절로 돌아갈 리 없는 밸브였죠. 중앙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늙은 어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밸브를 열림 쪽으로 돌리려다 그만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걸 지금 열어버리면 저들은 내일 아침 제 방이 따뜻해진 것을 보고 분명 제가 손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소란을 피울지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밸브를 원래대로 잠김 상태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웠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가운 불빛 무더기일 뿐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을 판 돈으로 과수원을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결국 소파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먼동이 트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 화려하다는 서울의 일출은 제 고향 과수원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던 그 따스한 햇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저려왔어요. 70평생 이런 냉골에서는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며느리 지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녀석은 소파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하지만 단 한마디도 묻지 않더군요. 어머니, 왜 여기서 주무셨어요? 혹은 방이 많이 추우셨어요?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주방으로 가더군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그것이 며느리가 제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 기계에서 갓 나온 식빵 2조각과 찬 우유 한 잔이 전부였죠. 저는 평생을 아침마다 뜨끈한 밥에 국을 말아먹던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그 빵 조각을 밀어놓고는 자신은 커피 한 잔만 들고 다시 소파로 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차가운 빵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애미야. 제가 불렀습니다. 지영이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유민이는 아침 안 먹여? 학교 갈 시간 아니야? 유민이 방에 있어요. 학원 가기 전에 따로 먹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손자 얼굴이라도 보면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까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민이 방은 안방 바로 옆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방문이 굳게 닫혀 있더군요. 유민아, 할미다. 얼굴 좀 보자. 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유민아? 다시 한번 부르며 문손잡이를 돌리려는데 찰칵 하고 안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죠. 그때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손자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애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공부해야 해요. 며느리는 저를 밀치듯 지나쳐 유민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민아, 엄마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빼꼼 열리고 며느리가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뒤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9살이라는 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꽁꽁 언 얼굴로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니, 저 유민이 병원 가야 해서요. 점심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학원이라더니 이번에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병원? 유민이 어디 아픈 게냐? 며느리는 제 질문을 무시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바빠요. 그리고 어머니, 제발 유민이 방에는 함부로 가지 마세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돈으로 산 제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손자 방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며느리에게는 방해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놓인 차가운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대로 싱크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얼음장 같은 방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민수는 제 방을 힐끗 보더니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하고 말하더군요.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방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구나. 어젯밤에 다용도실에 가보니 창고 방 밸브가 아예 잠겨 있더라.
저는 일부러 며느리 핑계는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의 속내를 보고 싶었어요. 제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거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이 집 난방 시스템 엄청 복잡해요. 어머니가 잘못 건드리시면 전체가 다 고장나요. 고장이 나다니? 잠김을 열림으로 돌리는 게 뭐 그리 복잡하단 말이냐? 아, 글쎄, 만지지 마시라니까요. 아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대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시골 사람은 원래 좀 서늘하게 지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시잖아요. 찜질방처럼 뜨끈한 거 안 좋아하신다고 전에 지영이한테 그러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저는 평생을 뜨끈한 아랫목에서 허리를 지지며 살던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민수야. 아, 뭐 예전에 그러셨다던데. 아무튼 어머니, 이 방이 원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적응해 보세요.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이건 서늘한 게 아니라 얼음골이다. 사람이 잘 수가 없을 정도라고. 아이, 정말 저 피곤해요, 어머니. 아들은 제 말을 끊고는 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한 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들 민수, 제 아들놈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저를 이 차가운 방에 밀어넣은 겁니다. 적응하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새끼였습니다. 과수원에서 한겨울에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도 행여나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아랫목이 식을까봐 저는 언손을 풀어가며 틈틈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장 뜨끈한 아랫목은 언제나 민수 차지였죠. 우리 아들 등 따시게 자야 키 큰다. 그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놈이 이제 늙은 어미에게 얼음방을 내어주고는 적응하라고 말합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슴속에서 치미는 불 때문이기도 했죠. 새벽녘이었을 겁니다. 밖에서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유민이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병원이다, 학원이다 하며 그토록 예민하게 굴던 그 방이었죠. 방문이 어제와는 달리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 구석에서 붉은 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커다란 온풍기였습니다. 제가 시골 장터에서 보던 그런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아주 비싸고 좋아 보이는 최신식 기계였습니다. 그 옆에는 파란 불빛을 내뿜는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손자 유민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는 그 옆에 놓인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더군요. 곤히 잠든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이따금 유민아 괜찮아 하고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알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아들 민수가 술에 취해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침대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유민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유난히 더 길고 춥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저들은 따뜻한 온기를 나눌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온기를 저에게만은 단 한 조각도 나누어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제 얼음장 같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실 소파와 얼음장 같은 방을 오가며 새우잠을 잤습니다. 제 몸은 쇠가 아니었죠.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뼈마디마디가 쑤셔댔습니다. 지독한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아파본 것은 남편 상 치르고 몸져 누웠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애미야, 물 한 잔만 다오. 저는 목이 타는 것 같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아마 병원이라는 곳에 또 갔나 봅니다.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실 물이라고는 얼음물밖에 없더군요. 저는 그 차가운 물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저는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녀석은 넥타이를 풀며 제 방을 힐끗 들여다보더군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염려가 아닌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추워서 병이 났느니라.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들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 정말 노인네가 돼서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제가 약 사올게요. 녀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약은 사다 주는구나 하고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녀석은 제 방문을 열고 검은 비닐봉지를 침대 위로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그 안에는 약국 이름이 적힌 종합 감기약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고사하고 약을 먹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약 봉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아파 누워 있는데 저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럴 거면 왜 그토록 저를 서울로 오라고 했던 걸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지만 기침은 더 심해졌고 몸을 가누기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수가 제 방으로 쑥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아주 공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녀석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이불 위에 펼쳤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 시골에 남겨두신 그 과수원 옆에 밭대기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과수원은 다 팔아 이 펜트하우스를 사주었지만 그 옆에 붙은 작은 밭은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제 이름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그 밭 어차피 이제 농사 지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증여라니? 그걸 왜? 아, 그게 제가 하는 사업에 보증이 좀 필요한데 그 땅을 담보로 잡으면 딱이거든요. 제가 금방 해결하고 다시 어머니 명의로. 저는 녀석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열에 들떠 어지러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제 아들놈은 지금 어미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 방에 들어와서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는 그 말이 어찌나 뻔뻔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밭은 숨을 내쉬며 녀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야.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네 애미가 지금 이 얼음방에서 병들어 누워 있는데 그 밭이 지금 너한테 넘어가더냐.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공손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짜증이 가득한 본래 얼굴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사업 문제라고요. 저 망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예.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리 복잡하게 구세요? 녀석은 제 머리맡에 있던 제 도장 상자까지 가져와 이불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은행 일 볼 때 쓰는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죠. 여기 증여 계약서에 도장 찍을 자리 다 표시해 놨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마치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증여 서류와 도장 상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녀석은 제가 늙고 병들었으니 그저 말 한마디에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다 내어줄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때 제 눈에 도장 상자 밑에 깔린 다른 서류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며 도장과 함께 챙겨온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바로 이 펜트하우스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펜트하우스, 그리고 그 아래 소유자라는 난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 석자, 박영자. 그렇습니다. 이 집은 아들 민수의 집도 며느리 지영이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 소유, 제 재산이었습니다. 저들은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집주인인 저를 창고 방에 밀어넣고 난방을 끊고 병들어 누운 제게 마지막 남은 땅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말이 맞다, 민수야. 이건 사업 문제지. 저는 아들이 가져온 증여 서류를 옆으로 밀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열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일으킬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내민 그 증여 서류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집을 팔아버릴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가 도장을 찍어줄 것이라 기대했는지 아침부터 제 방을 흘끔거리더군요. 저는 녀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자가 병원에 가고 아들 민수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제 낡은 가방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부에서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사장은 제 고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한 친구 같은 동생이었죠. 이 펜트하우스를 살 때도 김 사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김 사장. 나 박영자일세. 아이고, 회장님. 아니, 사모님. 서울 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그 좋은 집에서 아주 호강하고 계시지요? 김 사장의 활기찬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겠네. 말씀만 하십시오, 사모님. 뭐든요. 자네가 나한테 중개했던 이 펜트하우스, 이거 다시 팔아야겠네.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이 숨을 헙 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입주하신 지 이제 겨우 한 달도 안 되셨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묻지 말고 그냥 팔아주게. 내 사정이 아주 급해졌네. 내가 가진 건 이제 이 집 한 채뿐이야. 아니 그래도 사모님, 대신 조건이 있네. 저는 김 사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조용히 팔아주게. 아들 녀석이나 며느리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되네. 그리고 시세보다 값을 조금 낮춰도 좋으니 현금으로 바로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주게. 김 사장은 제 단호한 목소리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가장 확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은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시골 친구 행세를 좀 해줘야겠네. 내가 그렇게 아들네에게 말해둘 걸세.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픈 척, 기운 없는 척하며 제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는 항상 열어두었죠. 며느리 지영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베란다에서 숨죽여 우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발요 유민이만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며느리는 전화를 붙들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라 유민이가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 걸까 잠시 생각했지만 저에게 그토록 모질게 구는 며느리에게 동정심이 일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안방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유민이 병원비는 어떡할 거냐고.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밤만 넘어오면 다 해결된다고. 아들의 고함 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와 돈 문제로 저렇게 싸우고 있었군요. 그렇다고 이 늙은 어미를 어른 방에 가두고 마지막 남은 밥까지 빼앗으려 한 저들을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주 확실한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친구분들 모시고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오늘 오후에 내 시골 친구들이 서울 구경 온다고 해서 우리 집 좀 보러 오라고 했다. 차라도 한 잔 내어주렴. 며느리는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무슨 친구요? 귀찮게. 귀찮다니? 손님이 오신다는데. 아이, 몰라요. 흙 묻은 발로 이 집 더러워지게 그냥 밖에서 만나시지. 왜 집까지 끌어들이세요?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들 민수도 회사에 급한 일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김 사장이 아주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이게 얼마만인가. 저는 김 사장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얼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와요. 이게 얼마만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오며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친구분들 맞으세요? 민수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골 친구라기엔 행색이 너무나 번지르르 했기 때문이죠. 그럼 친구 맞지?
민수 너도 인사하렴. 내 오랜 지인들이시다.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도 넉살 좋게 민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드님이 아주 훤칠하시구먼요. 허허, 박 여사님 성공하셨네.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는 척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저기가 유민이 방일세. 그리고 이쪽이 거실인데 전망 하나는 끝내주지. 중년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머, 정말 좋네요. 구조도 잘 빠졌고 햇빛도 잘 들고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김 사장이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며느리 지영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만이 무언가 찝찝한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그냥 집 구경 온 거 맞아요? 꼭 집 보러 온 사람들 같은데. 저는 아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민수야, 이 친구들이 새로 집을 짓고 싶어 해서 참고하려고 그러는 걸세.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거라. 저는 그렇게 아들까지 완벽하게 속여 넘겼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김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하시겠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계약금 넣겠다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 길고 추웠던 싸움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김 사장과 계약을 마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가계약금 명목으로 제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숫자는 이게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아들 민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방부터 살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녀석은 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 왔다. 저녁은 차려야죠? 저 녀석은 쭈뼛거리며 부엌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오늘도 해가 중천일 때 유민이를 데리고 나가서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됐다. 내가 차릴란다.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밥을 안 치고 시골에서 가져온 묵은지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손길이 낯설지 않았어요. 평생을 해온 일이니까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주방에서 묵은지 냄새가 풍기는 것이 퍽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제가. 앉아있거라. 밥 먹고 할 얘기가 있다. 제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탁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영이가 유민이를 데리고 몹시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영이는 김치찌개 냄새에 코를 살짝 찡그리더니 유민이만 데리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민이 밥은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면 이따 내가 가져다 주마. 너희 먼저 먹자. 곧이어 며느리가 방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유민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셋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인 초라한 저녁상이었죠. 민수는 밥알만 깨작거렸습니다. 녀석의 마음은 콩밭에, 아니, 제 밭에 가 있었겠죠. 어머니, 밥이 반쯤 줄었을 때 민수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까 낮에. 말해라. 그 밭 도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저 이러다 큰일 나요, 어머니. 녀석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당신 지금 밥이 넘어가? 그깟 밭대기 팔아서 이 집 대출 이자나 막을 수 있겠어요? 유민이 병원비는 어떡할 거고요. 아들 민수가 낯빛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떠들어. 닥치지 못해. 내가 모를까봐? 당신 매일 밤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그만. 제 나직한 한마디에 두 녀석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숟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두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민수야. 예, 어머니 도장 주시는 거죠? 아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다. 그 밭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게 되었다. 예, 그게 무슨. 그럼 드디어 저한테 증여해 주시기로. 아니, 저는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이 집 팔았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아들 민수는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어머니, 농담이 심하시네요. 저녁 드시고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농담 아니다. 예. 오늘 계약서에 도장 찍고 왔다. 내 이름 박영자. 내 도장으로 똑똑히 찍고 왔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판다니요. 누구 마음대로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긴. 집주인 마음대로지. 이 집 내 집이다. 며느리 지영이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떤 집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 펜트하우스를 그걸 팔아요? 그래, 팔았다. 며칠 전에 보러 왔던 내 시골 친구들, 그 양반들이 매수자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세요? 상해? 제가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 늙은 어미를 얼음장 같은 창고 방에 밀어넣을 때 나랑 상의했니? 그건 너는 내 마지막 남은 밭대기까지 빼앗으려고 증여 서류 내밀 때 나랑 상의했어? 어머니, 그건 사업 때문에. 닥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에서 가져온 휴대전화를 민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오늘 입금된 가계약금 내역을 똑똑히 보여주었죠. 일금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확인한 민수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 제발 장난이라고 해주세요. 잔금은 정확히 일주일 뒤다. 매수자 쪽에서 현금으로 한 번에 치르기로 했어. 그리고 이 집은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슬슬 이사 나갈 집 알아봐라. 어머니.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 집은 절대 안 돼요. 제발 취소하세요. 네. 위약금 물어주면 되잖아요. 계약금 2배, 제가 어떻게든. 위약금을 물어줘? 저는 꿇어앉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물어주겠다는 게냐? 너한테는 늙은 어미 난방비 틀어줄 돈만 원도 없지 않으냐? 어머니, 제발이요. 저 죽어요. 저 정말 죽는단 말입니다. 죽어. 이 집 판 돈으로 나는 내 시골집보다 더 좋은 뜨끈한 방 얻어서 살란다. 너희는 너희 앞가림,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 아들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며느리 지영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도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제 방, 그 차가운 얼음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시원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제 자신이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의 소라는 밤이 깊어지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애원하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취소하세요. 이 집 팔면 우리 다 죽어요. 당장 나오시라니까요.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러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설마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당신 이 집으로 무슨 짓 한 거야?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뭐? 나 때문이라고? 지금 나 때문이라고 했어. 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술병을 든 채 눈이 벌개져 있었고 지영이는 소파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에 민수가 움찔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녀석은 술 기운에 용기를 얻었는지 제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하세요. 계약 취소한다고. 당장요. 이 손 못 나? 못 나요. 어머니, 이 집은 안 돼요. 이 집 담보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어머니 몰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담보로?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자꾸 꼬여서 급한 불이라도 꺼야 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을 담보로. 그게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그 사업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도장 몇 번 찍어주셨잖아요. 그건 그냥 회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서류라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근저당 설정 서류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녀석이 저를 속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요. 그래서 그 대출금은 어떻게 됐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 집 어머니가 이 집 팔면 그 돈 은행에서 먼저 다 가져가요. 그럼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단 말이에요. 민수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얼음방을 적응하라던 그 뻔뻔한 아들놈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 지영이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지영아, 너가 지금 웃음이 나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그럼 울음이 나와? 길바닥? 우린 어차피 길바닥이었어. 이 천하의 바보 같은 인간아.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지금 나를 쳤어? 쳤다. 왜? 더 해줘? 당신 이것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며느리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나더니 서류한 뭉치를 들고 나와 거실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붉은색 글씨로 가득한 우편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방 보일러 제가 끈 줄 아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그 방 쓰시는 거 보고 사람 할 짓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 남편이라는 저 인간이 끈 거예요. 지영아, 그 입 닥치지 못해. 왜? 이제 와서 뭐가 무서워? 다 끝났는데. 며느리는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밸브를 잠갔어요. 대출 이자도 못 내서 관리비라도 몇 푼 아껴야 한다고. 어차피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춥게 지내도 그만이라고 저 인간이 그랬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들이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럼 너는 왜? 저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테이블에 흩뿌려진 붉은 우편물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안 파셨으면요. 우린 어차피 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거 보세요. 전부 압류 통지서예요. 은행에서 보낸 경매 예정 통지서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붉은 딱지가 붙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펜트하우스 경매 개시 예정 통지. 제 이름 박영자. 제 집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울지도 못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다 사실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가 시원하다고 느꼈던 그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져 내리는 두 개의 마지막 틈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제가 이 집을 팔지 않았다면 저는 제 평생의 재산을 빚쟁이들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아들네와 함께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제 통보는 사이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골마 터진 상처를 수면 위로 드러낸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들의 흐느낌도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도 멎었습니다. 오직 테이블 위에 흩어진 붉은 압류 통지서들만이 이 집안의 참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이고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보다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땡전 한 푼 못 건질 뻔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소란에 굳게 닫혀있던 유민이의 방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엄마 시끄러워, 나 잠 못 자겠어. 아이는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영이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소리치던 그 악착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어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유민아. 지영이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 그냥 엄마 아빠가 잠깐 얘기 좀 하느라고. 미안해. 얼른 방에 들어가자. 응? 며느리는 아이의 귀를 막고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아이를 필사적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유민이는 엄마 품에 안겨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머리 아파, 약 줘.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금방 약 줄게. 어서 들어가자.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민이는 실내에서도 털모자 같은 것을 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멋으로 쓰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모자 아래로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제가 알던 통통한 볼살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낯빛이 밀랍처럼 하얗고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
밖으로 나온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애미야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민이 어디가 아픈 게냐?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를 안은 며느리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들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영아, 말하지 마. 어머니께는 닥쳐.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지만 유민이가 놀라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입 다물어. 당신이 유민이 아빠야? 지영이는 유민이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꼭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유민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프다니? 어디가 얼마나? 며느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분노에 찬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어미의 울음이었습니다. 백혈병이에요. 급성 백혈병 초기 진단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혈병, 그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하나뿐인 손자가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갔던 게냐? 얘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왜 이 할미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했느냔 말이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매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인간이 못하게 막았어요. 지영이가 손가락으로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 펜트하우스 사주신 것 때문에 자기 사업 미천 보태줄 돈 없다고 어머니가 자길 원망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남은 그 밭이라도 자기가 받아내야 한다고. 그걸로 노름 같은 이상한 사업에 또 돈을 꼬라박으려고. 아니야. 나도 유민이 살리려고 사업 성공해서. 민수가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성공? 성공? 며느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는 유민이 한 달 약값도 못 돼요. 이 집 대출 이자는커녕 관리비도 밀려서.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 그것은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절망과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 사실 밤마다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뭐? 이 인간이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도저히 유민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주무시는 거 보고 밤에 몰래 나가서 새벽 첫 차 들어올 때까지 식당 주방에서 그릇 닦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그토록 피곤해 보였던 것이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밥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럴 기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조금 미웠어요. 이 집 이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만 아니었어도 당신 아들이 저렇게까지 헛바람이 들지는 않았을 텐데, 저 인간이 저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이 들어서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미야, 그럼 유민이 방에 있던 그 온풍기랑 공기청정기는? 유민이가 항암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지금 바닥이에요. 의사가 감기만 걸려도 정말 위험하다고 방 온도를 꼭 따뜻하게 일정하게 맞춰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온풍기 이 인간은 돈 없다고 나 몰라라 해서
제가 낮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폐지 주워서 그거 팔아서 중고시장에서 겨우 하나 산 거예요.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방 추운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인간한테 매일 빌었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 방 밸브 좀 열어달라고. 저러다 큰 병 나신다고. 어머니 감기 걸려 알아누우신 날도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극각 감기로 늙은이가 죽기라도 하겠냐고 그 돈 몇 푼 아껴야 유민이 약이라도 한 통 더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복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사실 며느리야말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들놈의 그늘 아래서 가장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애미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저희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며느리 지영이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주었습니다. 제 손도 며느리의 어깨도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거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쳐박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수십 개의 붉은 압류 통지서와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저 늙은 어미의 서러움을 갚아주겠다고, 저를 냉대한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의 칼날은 정작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라고 생각했던 그 통쾌한 일격은 사실 저와 마찬가지로, 아니 저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애미야.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것도 모르고. 지영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차갑고 앙칼진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가여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다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우리 유민이까지. 며느리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제 아들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네 애미가 그리고 네 아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민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텅 빈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라고? 며느리 지영이가 이가 갈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 당신이 그 빌어먹을 사업 노름에 미쳐서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그 돈으로 또 노름 같은 투자를 하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아니야. 나도 한 방이면 다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 집도 유민이 병원비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영이가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야? 이 붉은 딱지들이냐고. 당신이 성공하길 기다리는 동안 유민이는 매일 죽어가고 있었어. 이 인간아. 아니야. 민수는 아이처럼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들어 올린 적 없던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민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 차려라, 민수야. 저는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너는 어찌 사람이 제 어미와 제 자식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데 네가 감히 이 집을 네 놈의 노름빚에 갖다 바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죽을 죄? 그래,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지금 죽을 자격도 없어. 너는 네가 싼 똥을 네 손으로 치워야 할 게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압류 통지서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경매 개시 예정일 일주일 후.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집을 팔지 않았다면 정확히 일주일 뒤에 이 집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저희 셋은, 아니 병든 유민이까지 넷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의도와는 전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는 대신 제값에 가까운 돈을 받고 팔아서 은행 빚을 갚고 남은 돈이라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제 분노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이 집을 담보로 너가 진 빚이 총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와라. 어머니. 그리고 그 대출 서류 내가 위임했다고 속인 그 서류들 전부 다 챙겨와. 내일 아침 매수자와 김 사장 그리고 은행 사람까지 전부 이 집에서 만나자고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이 집 팔아야 한다. 아니, 어떻게든 팔리게 만들어야 한다. 어머니, 안 돼요. 그럼 우린? 제가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펜트하우스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미 경매 딱지가 붙었어.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제값 받고 팔아서 은행빚 갚고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 유민이 수술비라도 어떻게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 아들놈의 빚잔치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못 믿어요. 저 인간 돈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애미야. 저 사람이 제 앞으로도 사채를 썼어요. 제가 식당에서 일한 돈 유민이 보험금까지 전부 가져갔어요. 저는 민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 이 자식.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아는 그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돈에 미친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 집에 있어라. 아니, 유민이 옆에 유민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네가 아비라면 네 자식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켜봐야 할 게 아니냐. 어머니, 애미야. 저는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너가 나랑 같이 가야겠다. 네가 그 서류들 다 챙겨서 나랑 같이 은행에 가자. 이 집 우리가 지켜내자. 아니, 유민이를 우리가 살리자. 지영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 연약해 보이던 며느리의 눈에 다시 독한 빛이 서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요. 그 인간이 어디에 돈을 숨겼는지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며느리와 제가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민수가 저희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어머니 지영아,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민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지영이가 녀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당신 어딜 가? 가만 놔둬라. 제가 며느리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인간 도망가면. 도망? 어디로? 녀석은 빈털털이다. 갈 곳도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실수였죠. 민수는 겉옷 하나만 걸친 채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고 비척비척 걸어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다독였습니다. 됐다. 저놈도 생각이 있겠지. 일단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 서류부터 찾자, 애미야. 저와 지영이는 민수의 서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온갖 사치품과 읽지도 않는 두꺼운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책상 서랍을 부수고 벽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찾았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손에는 은행 대출 서류와 제 이름이 도용된 위임장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저 인간. 며느리가 창밖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의 거대한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50층이 넘는 펜트하우스 아래로 1층 로비 현관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녀석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그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돼, 안 돼. 며느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 인간 도망갔어요. 어머니 도망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제 아들놈은 빚쟁이들과 병든 자식과 늙은 어미를 이텅비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버려두고 저 혼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정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도망치고 난 뒤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 지영이 그리고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모른 채 잠든 손자 유민이만 남았습니다. 지영이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유민이를 버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아니 제 아들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며느리 못지않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붉은 압류 통지서가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경매 게시일이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애미야. 저는 지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어머니 하지만 우린 이제. 아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도망갔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집은 아직 내 이름, 박영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저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김 사장 나일세. 사모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입니다. 매수자 쪽에서 잔금 날짜를. 김 사장, 내일 당장 잔금을 치러야겠네. 아니, 오늘이라도 좋아. 예. 사모님, 그게 무슨? 아직 서류 준비도. 서류는 여기 다 있네. 등기권리증, 내 인감 다 있어. 사정이 아주 급하게 됐네. 김 사장, 자네만 믿겠네. 어떻게든 내일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등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게.
매수자에게는 내가 수수료를 2배로 주겠다고 하게. 김 사장은 제 절박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사무실에서 뵙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며느리가 찾아낸 은행 대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들놈이 제 이름으로 위조한 대출금, 그리고 며느리 이름으로 끌어다 쓴 사채까지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팔고 나면 정말이지 남는 것이 거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애미야, 너는 오늘 밤 유민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이 늙은이는 오늘 밤 잠들기는 틀린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제 방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통장에는 매수자가 보낸 가계약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었죠. 곧바로 빚쟁이들에게 넘어가야 할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영이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민이는 다행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김 사장과 매수자 부부 그리고 법무사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시죠? 그렇더만. 저희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채무자 민수 씨의 근저당권 관련해서 오늘 매매 잔금이 치러진다고 해서요. 김 사장이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은행 쪽에서 벌써 알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통지가 간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제 아들놈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이름이 적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입금하자마자 은행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자신들의 빚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 채권 최고액 이자 포함해서 그리고 며느님 지영 씨 앞으로 된 사채 이것도 저희 쪽에서 양수했습니다. 숫자가 불어날 때마다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나고 법무사가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모님 은행 대출금과 사채 그리고 체납된 관리비와 세금까지 모두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금액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거대했던 펜트하우스의 값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정말이지 푼돈이라고 부를 정도의 액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제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됐다, 애미야. 길바닥에 나앉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들놈이 싸질은 그 끔찍한 빚을 제 평생의 재산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 고맙네. 수수료는 이걸로. 아닙니다, 사모님. 김 사장이 제 손을 막았습니다.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인 줄도 모르고 이건 그냥 제 성의입니다. 김 사장은 오히려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지만 김 사장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와 지영이는 빈털터리가 되어 부동산을 나왔어요. 이제 저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애미야, 일단 병원 근처로 가자. 예. 유민이 치료받아야지.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보자. 이 돈이면 보증금은 어떻게든 될 게다. 저는 제 시골에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그 작은 밭, 아들놈이 그토록 탐내던 그 밭대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아직 밭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도 팔면 유민이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게다. 며느리는 길 한복판에서 저를 붙잡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저랑 유민이 때문에 어머니 평생을. 그런 소리 마라. 저는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그만이야. 유민이는 우리가 살려야 한다. 저희는 그 길로 병원 근처의 오래된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이 집이 좋겠구나. 제가 고른 곳은 햇볕이 잘 드는 2층의 작은 집이었어요. 방 2칸에 작은 거실 겸 부엌이 전부였죠. 펜트하우스의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너무. 아니다. 여기가 좋다. 저는 벽에 붙은 보일러 조절기를 만져보았습니다. 이것 봐라. 보일러가 아주 잘 돌아간다. 이 정도면 우리 유민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겠다. 저는 남은 돈과 김 사장이 쥐어준 돈, 그리고 밭을 팔기로 계약한 돈까지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낡은 집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유민이의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희의 짐은 단출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그 화려한 가구들은 이미 민수의 빚 때문에 모두 압류당한 뒤였습니다. 저희는 이불 몇 채와 옷까지, 그리고 제가 가져온 된장 단지만을 들고 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미야, 밥 먹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저희는 신문지를 펴고 앉았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밥과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먹던 배달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 셋이서. 그리고 며칠 뒤 유민이의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저와 지영이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영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굳게 닫힌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민이 보호자분. 지영이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유민이는요?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아이 의지가 아주 강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수술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린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잃고 아들을 잃었지만 저는 제 손자를, 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유민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빠졌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제법 씩씩하게 자라나 까까머리가 아주 귀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셋은 그 낡은 연립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평생 시골에서 담갔던 된장과 장아찌, 그리고 지영이의 깔끔한 음식 솜씨가 더해져 동네에서는 제법 입소문이 났죠. 할머니 손맛이라고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이었지만 저희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는 돈은 적었지만 그 돈은 빚으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유민이의 분유값이 되고 우리 세 식구의 따뜻한 밥값이 되는 진짜 돈이었습니다. 지영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던 그 차가운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시장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유민이를 업고 씩씩하게 배달을 나가는 억척스러운 엄마이자 제 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사가 잘 돼서 유민이 통닭 한 마리 사가야겠어요. 오냐, 그러자. 우리 애미가 고생이 많다. 저희는 서로를 어머니와 애미라고 부르는 대신 엄마와 지영아라고 부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지영이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 골목 어귀에 웬 낯선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해진 겨울 외투에 신발은 다 뜯어져 있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지영이가 경계하며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와 지영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년 만에, 아니, 지옥에서 돌아온 것 같은 그 얼굴은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지영이의 손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며느리는 분노보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저희를 보고도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1년 전 그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뻔뻔했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삶에 완전히 찌들어 모든 것을 포기한 짐승의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나 그냥 유민이 얼굴이라도 한번. 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몸이 아주 상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유민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어. 알아? 지영이가 소리치며 민수의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저 묵묵히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지영아. 제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지영이는 저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 인간을. 저 인간은 유민이 아빠도 아니에요. 안다, 나도 안다.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녀석에게서는 지독한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저는 녀석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녀석은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어요. 저는 민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밖에서 울고 있었죠. 집에 들어오자 방에서 유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다. 엄마. 유민이는 민수를 보더니 낯선 사람인 줄 알고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유민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유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유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제야 유민이도 1년 만에 보는 아빠를 어렴풋이 알아본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울던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어제 끓여두었던 시래기국을 데웠습니다. 지영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저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요. 알아, 지영아. 나도 네 마음 다 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뜨끈한 밥 한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국,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 파는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고 있는 민수 앞에 놓았어요. 먹어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먹으라고 했다.
네가 사람이면 일단 먹고 그리고 살아라. 살아서 네가 저지른 죗값을 평생에 걸쳐 갚아라. 민수는 밥그릇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1년 동안 녀석은 지방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고 찜질방과 여인숙을 떠돌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도망칠 때 가져갔던 돈은 이미 다른 사기꾼에게 다 뜯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까지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말없이 제 옆에 앉더니 숟가락을 들어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유민이 아빠 밥 먹어요.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밥 먹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가게 나와서 짐이라도 날라요. 당신 평생 우리한테 속죄하면서 살아요. 용서한다는 말보다 더 무겁고 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쥔 채 밥알을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희 네 식구는 그 작은 연립주택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유민이는 어느새 경계를 풀고 아빠의 너덜너덜한 외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1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띄엄띄엄 고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벽에 붙은 보일러 조절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가장 높게 올렸습니다. 방바닥이 금세 뜨끈해져 왔습니다. 보일러 오늘은 아주 따뜻하게 틀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우리 이제 춥게 살지 말자. 저는 펜트하우스를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도 다 잃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이 작고 낡은 집의 뜨끈한 아랫목에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 50층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집이야말로 제가 평생 원했던 진짜 내 집입니다. 그날 밤 저희 네 식구는 좁아터진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유민이는 제 옆에,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는 문가 쪽에, 민수는 그 반대편 구석에 마치 죄인처럼 웅크리고 잠을 청했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뺀질거리고 오만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사판 흙먼지와 땀에 절어버린 그저 낯선 중년 사내였습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기묘한 동거가 과연 괜찮은 것일까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가게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는데 구석방에서 민수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녀석은 어제 입었던 그 더러운 옷 그대로더군요. 어머니, 일어났냐? 씻거라. 그리고 입을 옷이. 저는 제 장롱을 뒤져 오래전에 남편이 입던 낡은 작업복 바지 하나와 두툼한 내복을 꺼내 녀석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거라도 입어라.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차가운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씻더군요.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시래기국에 밥을 말았습니다. 지영이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유민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마치 얼음장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수 씨, 밥을 다 먹어갈 때쯤 며느리 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을 유민이 아빠도 당신도 아닌 민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노와 그럼에도 거두어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오늘부터 가게 나와서 짐이라도 날라요. 대신 분명히 말해두겠어요. 지영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민수 씨를 다시 받아준 거 아니에요. 민수 씨는 유민이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평생 속죄해야 할 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알아, 지영아. 그리고 가게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뭐? 가게 사장은 저하고 어머니예요. 민수 씨는 그냥 일꾼이고요. 허튼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요. 며느리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녀석의 첫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반찬 가게는 시장 초입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민수 씨, 지영이가 가게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저기 배추 트럭 온 거 안 보여요? 가서 받아와요. 배추 100포기. 100포기. 민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서류 가방만 들고 다니던 녀석입니다. 어떻게는 무슨, 그냥 들고 오면 되지. 민수는 쭈뼛거리며 트럭으로 갔습니다. 배추 한 망을 드는데 녀석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막노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굶주리고 병들었던 탓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배추 한 망을 어깨에 메고 오다가 그만 가게 문턱에 발이 걸려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와르르 배추가 바닥에 다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시장 입구에서 떡을 팔던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아니, 박 사장, 저 양반은 누구요? 일 하나 똑바로 못하네. 민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녀석은 제 평생 누구 앞에서 저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배추값이 나와요?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거 다 주어요. 그리고 흙 묻은 잎 하나하나 다 떼어내요. 오늘 김치 담가야 하니까. 저는 녀석이 불쌍했지만 차마 거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흙 묻은 배추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녀석은 재앙 덩어리였습니다. 양파를 까라고 시켰더니 눈이 맵다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고 어머니 저 눈이 원래 양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까는 거다. 그 눈물 네가 흘려야 할 눈물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매몰차게 말했죠. 무거운 깍두기 무통을 나르다가 발등을 찧어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 정신 안 차려요. 그러다 큰일 나요. 지영이의 고함 소리가 가게를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게 뒷마루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밥알을 씹는지 돌을 씹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녀석은 밥을 먹다 말고 퉁퉁 부은 제 손을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평생 과수원에서 일해 굵어진 제 손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내 손이 뭐, 일하는 사람 손이 다 이렇지. 밥이나 먹어라. 오후에는 배달 가야 하니까. 오후가 되자 지영이가 낡은 배달용 자전거를 끌고 왔습니다. 민수 씨, 이거 타고 저기 신개발 아파트 3단지 105동 701호에 이 김치 좀 갖다 줘요. 자전거? 그럼 차라도 내줄까요? 우리 가게에 차 없는 거 안 보여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굴리던 녀석입니다. 아니 내가 길을 여기 주소 적어줬잖아요. 유민이도 찾는 길이에요. 얼른 다녀와요. 손님 기다리셔요. 민수는 결국 그 녹슨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앞에 싣고 비틀거리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렇게라도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배달을 가고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지영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또 도망쳤나? 반찬값 들고 튄 거 아니야? 어머니, 어떡해요. 내가 저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지영이가 가게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뛰쳐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민수가 자전거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절뚝거리고 있었고 무릎팍은 다 깨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무슨... 오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그 김치가... 녀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앞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배달 가던 김치를 길바닥에 다 쏟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지영이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물어낼게요. 물어내? 뭘로? 당신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으면서. 그때였습니다. 저희 가게에 손님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신개발 아파트 701호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이거 어떡해. 무슨 일이세요? 아니, 배달 오신 분이 글쎄 아파트 입구 내리막에서 넘어져서 김치를 다 쏟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글쎄...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민수는 넘어져서 김치를 다 쏟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그 김치를 손으로 주워 담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담아드릴게요. 녀석은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모르고 그 흙먼지 묻은 김치를 손으로 움켜쥐고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701호 아주머니가 기겁을 해서 괜찮다고 그냥 두시라고 말리고 왔다는 겁니다.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가게 구석에 서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지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일단 가서 약 발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절뚝거리며 저희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녀석은 밥도 마다하고 구석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영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놈 저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쩌겠냐. 저것도 다 저놈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저는 밥 한 그릇을 따로 퍼서 구급상자와 함께 민수의 방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죽지 말고 먹어라. 내일은 배추 100폭이 더 들어온다. 문 안쪽에서 녀석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속죄의 무게는 그렇게 녀석의 망가진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영이가 시키는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구석방에 들어가 쓰러져 잠들 뿐이었죠. 녀석은 절뚝거리던 다리가 다 나았음에도 여전히 절뚝거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절뚝거리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민수가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녀석은 이제 제법 짐도 잘 날랐고 양팔을 까면서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제 손처럼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서 서류나 만지작거리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유민이가 아빠하고 불러도 그저 멍하니 바라보거나 슬픈 눈으로 피하기만 했습니다. 지영이도 저도 녀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죄인의 그림자가 우리 네 식구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녀석은 가게 안을 쓱 둘러보더니
구석에서 물을 닦고 있는 민수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김 사장,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김 사장 찾으려고 얼마나. 사내는 민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쳤습니다. 꼴이 이게 뭐야? 소문은 들었어.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고. 하, 인생 그런 거지. 저는 그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사업이라는 것을 하던 그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 사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물건을 하나 찾았거든. 이번엔 진짜야. 땅인데 개발 정보가 아주 확실해. 김 사장, 너가 예전에 그 수완 반만 발휘하면 이거 한 방에 펜트하우스? 그거 다시 살 수 있어. 한 방. 그 말이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무만 닫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 김 사장? 설마 이 반찬 가게에서 평생 썩을 거야? 너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야? 일어나. 나랑 얘기 좀 해. 사내가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닦던 물을 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지금 바쁩니다. 뭐, 바빠? 김민수, 너가 지금, 저 오늘 이 무 다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파 20kg 더 까야 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수는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눈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김 사장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가게 지금 한창 바쁩니다.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더니 아이고, 사람 완전히 망가졌네. 망가졌어. 쯧쯧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쪼그려 앉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도 말없이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붉은 양념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민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콜록거리며 열이 조금 올랐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그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유민이 또. 괜찮아, 애미야. 병원 가자. 저와 지영이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는데 구석방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녀석은 말없이 유민이에게 다가가 제 굳은 살 박인 손을 아이의 이마에 대어 보았습니다. 지영아. 녀석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알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공사판에서 비 맞고 굴러봐서 알아. 이 정도 열은 괜찮아. 병원 가기 전에 일단 내가. 민수는 부엌으로 가더니 물수건을 적셔왔습니다. 그리고는 1년 전 그토록 외면했던 제 아들 유민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유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줄게. 녀석은 유민이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저를 어른방에 가두고 제 자식이 아픈 것조차 외면했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밤새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유민이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반찬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그 좁은 월세방을 떠나 조금 더 넓은 낡았지만 방이 3개인 연립주택으로 전세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삿날 짐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게의 가장 큰 재산인 보일러를 떼어왔습니다. 아니, 새로 샀습니다. 녀석이 그동안 가게에서 일하며 받은 푼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새 집에 민수가 직접 그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막노동판에서 배운 기술이라며 땀을 뻘뻘 흘리며 연통을 잇고 밸브를 잠갔습니다. 다 됐다. 녀석이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웅하는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금세 뜨끈해져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4식구는 이사 온 집, 그 뜨끈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삿날에는 자장면이죠. 4식구가 코를 박고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 방 따뜻하세요? 저는 녀석을 보며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주 뜨끈하니 좋다. 다신 어머니 춥게 안 사실 거예요. 민수가 눈물을 애써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도 유민이도 제가 평생 따뜻하게 해줄게요. 며느리 지영이가 그런 민수의 밥그릇 위에 단무지 하나를 툭 올려주었습니다. 면 불어요. 밥이나 먹어요, 유민이 아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던 그 50층 펜트하우스, 그 얼음장 같던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낡은 연립주택 1층, 보일러 소리가 요란하게